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 영화관 업계는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관람료를 절반 이상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만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군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얀센 잔여 백신에 대해서도 인터넷 예약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8%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45% 증가한 5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수출량이 급감한 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 모델을 발사대로 이동하고 세우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연료 주입 시험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리허설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 선언문 채택과 함께 P4G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서울 선언문에 따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날씨학 개론에서 P4G 정상회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1단계 인센티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센티브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과 2차 접종까지 끝낸 접종 완료자가 포함됩니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술과 컴퓨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 검사에서도 제외됩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 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60세 이상 국방 외교 관련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60세 이상 연령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로 이번 얀센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예약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병당 5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얀센 백신은 현재 2명 이상이 예약되면 백신을 개봉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한 병당 최대 3명까지도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얀센 잔여 백신에 대해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당일 인터넷으로 예약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이달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분기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달 7일부터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이 해당합니다. 당초 이들 대상군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으나 접종 후 희귀혈전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접종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제한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화관 업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절반 이상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상영관협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동반 1인까지 관람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 1차 접종만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표 멀티플렉스 3사가 모두 참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유행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국민이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도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와 공직자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더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부처의 하반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 P4G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 채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주도한 만큼 목표 이행을 위한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의 모든 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맡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모으다 보니 위원만 100명에 가까운 방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실무를 맡을 환경부도 탄소중립 맞춤형 조직을 새로 꾸렸습니다. 관련 환경정책의 시작과 끝은 새로 만들 기후탄소 정책실이 총괄합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여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를 순환경제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선도모델 발굴에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니 일단 만들어진 제품은 그 가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쓰고 또 쓰자는 환경 개념으로 유럽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Again, these statistics is a sobering reality that less than 1/6 of last year's e-waste is thought to have been diverted for proper recycling and reuse. Should this trend continue, the future paints a bleak future. 우리 환경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이번 P4G 정상회의 기간 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인데 의욕적인 시작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폭이 3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상황과 대비되면서 기저효과를 누린 가운데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50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6% 늘었습니다.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41%였던 4월에 이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선박을 제외한 14개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100억 달러를 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90%대, 석유 제품은 16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수출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어난 것처럼 세계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에 민감한 중간재 품목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WTO에 따르면 주요 10대 수출국의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수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2.3%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간에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를 가름할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 꼽힙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이 수출과 경제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인 자본 비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34%로 전분기 말보다 0.3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 자산 등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했지만 순이익 확대와 증자 등으로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은행 지주사별 총 자본 비율을 보면 신한 15.9%, 하나 16.32%, KB 16%, 우리 13.58%, 농협 14.99% 등 대형 지주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은행이 BIS 기준 규제 비율 10.5%를 웃돌았습니다. 대출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K, BNK, 수협 등 6개 은행은 자본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해 똑바로 설치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사 직전 준비 과정에 대한 검증을 끝마친 누리호는 최종 리허설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약 47m, 무게 19톤에 달하는 누리호 모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중한 이송 장치에 실려 약 2km의 거리를 1시간여에 걸쳐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누리호 모델은 서서히 세워진 뒤 마침내 발사대와 연결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이가 길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송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고, 오늘 이송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과 2단, 3단이 모두 조립된 누리호의 완전체 모델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돼 누리호를 지탱하는 발사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발사할 때 누리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연료 주입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발사대가 누리호를 발사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행 모델의 건전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누리호를 드디어 하늘로 발사를 시키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누리호 모델은 한 달 동안 추진제와 연료 주입 등 추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발사대 성능 검증까지 마친 누리호는 오는 8월 최종 리허설을 거친 뒤 10월 우주를 향한 첫 도전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 시대 주문용 키오스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도 꺼려지는데요. 손가락을 직접 대지 않고도 화면 속 제품이나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올해의 발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주문용 키오스크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대 물건을 선택하는 일반 키오스크와 달리 손가락이 화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지 않아도 제품이 선택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키오스크 위에 장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자의 시선과 손가락 움직임을 포착해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적용 가능해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올해의 발명에 선정됐습니다. 카메라만 달면은 디스플레이 앞 공간 전체를 제어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키오스크나 공공장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데 들어가면 화면을 닫기 전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잠수함처럼 생긴 이 기계는 물 위를 떠다니며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입니다. 물과 기름을 동시에 흡입해 분리한 뒤 물은 배출하고 기름은 회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 사고의 92%를 차지하는 1000리터 이하의 소형 사고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안경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 가상현실처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발명품. 플라스틱을 먹는 균을 활용해 플라스틱 재생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역재란 출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는 우리 발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해주신. 올해 마지막 날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올해의 발명왕을 비롯한 총 82명의 발명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SNS를 통한 허위나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SNS상 부동산 부실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실 광고 3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시 활동을 통해 다양한 SNS에 올라온 광고 가운데 위반 의심 광고를 가려냈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와 상호는 물론이고 중개 매물이 있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SNS 같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5월 31일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처음 보고된 장소에 따라 부르는 것은 낙인을 찍거나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명칭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알파로,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베타로 명명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감마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델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WHO는 국가 당국이나 언론 매체 등이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는 것을 권한다며 다만 새로운 이름이 현재의 과학적 명칭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의 연구실 유출설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주 재점화된 이후 이런 정황이 계속 늘었고 자연기원서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오히려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중간 숙주, 즉 인간에게 전염시키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동물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보면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2만 1,000명으로 지난해 3월 31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백신 접종 확대와 따뜻해진 날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31일 성급한 승리 선언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승리 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여전히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활동이 있는 한 우리는 공중보건 조치를 벌일 수 없다며 비록 하루 감염자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감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유럽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해당 국가는 동맹국 간에 용납 못할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재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에 대한 미국의 감청 의혹이 폭로되자 독일과 스웨덴 등 해당 국가 모두 발끈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hat die Berichterstattung zur Kenntnis genommen. Sie steht zur Aufklärung mit allen relevanten nationalen wie internationalen Stellen im Kontakt. Sen har jag då speciellt frågat efter information kring svenska företag, svenska intressen och svenska medborgare. Så att vi har velat haft full information och korten på bordet i det här.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덴마크와 미국의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t donc nous sommes en attente de ces réponses. Ce sont les personnes qualifiées qui auront ces échanges, d'une part pour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ces faits passés et surtout apporter toute la clarté sur les pratiques présentes. 감청 당사자로 거론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영 라디오 DR은 일요일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덴마크 군사정보국의 협조를 얻어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고위층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덴마크 인터넷 케이블망과 첩보 시스템으로 이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채팅 앱의 메시지까지 수집했습니다. 감청 당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이번 의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달 중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10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니아 칼리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현지 시간 31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코로나19 환자 350만 명 중 장기 후유증을 앓는 사람이 10명 중 1명꼴인 35만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50여 가지의 매우 개인적인 증상을 보인다며 일부는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극단적인 탈진 상태에 고통받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 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는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필요한 분량보다 많은 백신을 저장하는 불공평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을 내세워 백신 대량 생산의 병목 현상을 만드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 99만여 명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중 하나가 바로 실내외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매일 착용해야 하는 건데요. 따가운 햇볕에 오랜 마스크 착용이 더해져 각종 피부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딱 맞고 또 성분도 순한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 속에 담긴 화학적 원리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이 시작되면서 따가운 햇볕에 오랜 시간 써야 하는 마스크까지 모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휴식이 필요한 요즘 착한 성분의 천연 화장품이 뜨고 있는데요. 내 피부에 맞게 만들 수 있고 재료 비용도 저렴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고민 해결해줄 천연 화장품 함께 만들어 보시죠. 꾸준히 해온 피부 관리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하경 주부. 피부 덕분에 동안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는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살이에요. 피부가 되게 깨끗하신 것 같은데. 종종 그런 소리 들어요.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건강한 피부를 가졌지만 1년 전만 해도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 만에 달라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바로 이거거든요. 평범한 화장품 같지만 하경 씨가 재료를 직접 골라서 만든 천연 화장품입니다. 저희 막둥이가 발진이 좀 심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가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직접 만든 거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막 트러블이 있을 때 그 아이 발진 크림을 같이 이제 만드는 거를 발라봤는데 싹 가라앉더라고요. 오, 이거 배워야겠다.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 뒤로 온 가족이 하경 씨가 만든 천연 화장품을 쓰게 됐다는데요. 이 로즈스킨은 그 플로럴 워터로 만든 건데 굉장히 쉬워요. 5분이면 만들어요. 보습과 진정에 효과적인 로즈스킨. 재료도 간단합니다. 화장품 만들기는 레시피에 맞게 정해진 양을 배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색소는 빼고 최소한의 재료로 만듭니다. 이렇게 섞기만 하면 스킨은 끝이에요.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덜합니다. 너무 좋아요. 향기롭고. 보습이 중요한 여름엔 스킨을 바른 뒤에 로션을 함께 바르는 게 좋은데요. 로션에 들어있는 천연 오일은 피부에 보습막을 만들어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션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유와 왁스를 넣을 거예요. 아직 재료만 봐선 우리가 아는 끈적한 느낌의 로션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우선 기름 성분의 유상층 재료와 물 성분의 수상층 재료를 각각 따로 섞어 준비합니다. 자, 이제 요 고체들을 녹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재료에 열을 가하면 분자가 활발히 움직여 더 골고루 잘 섞이게 됩니다. 이제 수상층과 유상층 재료를 섞어줄 건데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지 않아요? 네,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이죠. 근데 아까 넣었던 이 올리브 유화 왁스가 천연 유화제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물과 기름이 섞일 거예요. 유화제를 넣고 섞자 수상층과 유상층 재료가 섞이면서 로션이 완성됩니다. 끈적한 질감의 화장품을 만들 때 필수 재료인 유화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유화제는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섞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이 잘 섞이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존력을 높여주는 천연 방부제 아로마 오일과 핵산 다이오를 넣어주는데요. 보존제를 넣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유통기한을 적어야 돼요. 오늘 만든 날짜 3개월 뒤까지만 가능하거든요.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촉촉해요. 이 호호바 오일이 엄청 보습력이 좋거든요. 더 좋은 천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요즘 화장품 이론 공부에 빠져 있다는 하경 씨. 그녀가 느낀 천연 화장품의 매력은 뭘까요? 원재료 자체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고 필요한 만큼 제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또 유통기한이 짧아서 이제 제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쓰는 화장품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독학만으론 부족함을 느낄 때면 하경 씨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천연 화장품 공방입니다. 책과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수업을 통해 직접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스킨이나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뿐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화장품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는데요. 색조나 기능성 화장품까지도 천연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크림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선크림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럼 오늘 저희 라벤더 선크림 만들어 볼게요. 네. 자외선 차단제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큰 비커에 유상층을 먼저 계량을 할게요. 자외선 차단제 만드는 방법은 로션 만들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션 재료에 이 재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주면 자외선 차단제가 됩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자외선 차단제인 만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재료를 섞어줍니다. 네. 재료가 한 김 식으면 아로마 오일과 알코올성 보존제를 첨가하고 골고루 섞어준 다음 병에 담아주기만 하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완성입니다. 다 된 선크림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아, 네. 처음 만들어본 자외선 차단제 잘 만들어졌을까요? 엄청 촉촉해요, 선생님. 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서 자외선 효과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쓰시기 좋습니다. 굉장히 촉촉해요. 지금 보시기에도 되게 윤기 있지 않아요? 이 자외선 차단제만 있으면 자외선은 걱정 없다는데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화학적 차단제는 아보벤젠 등의 유기 화학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차단제의 종류로는 산화아연이라든지 이산화타이타늄 등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반사시키기 때문에 역시 피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의 장점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직후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피부에 오래 남아서 보다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적 차단제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하얗게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부가 뽀얘지는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순하고 촉촉한 저온숙성 비누, CP 비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세안부터 샤워까지 다방면에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비누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염기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고 비누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칫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 땐 각별히 주의해서 재료를 다뤄야 합니다. 가성소다에 물을 넣으면 염기성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답니다. 소다액이 준비되면 열에 취약한 알코올성 보존제는 따로 계량해 두고요. 유상층에 가성 소다액을 붓고 블렌더를 이용해 골고루 섞어줍니다. 피부 진정에 좋은 어성초 가루를 넣어 섞은 다음 네모난 실리콘 틀에 부어줍니다. 이제 건조를 시켜줄 건데요. 건조 장소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30도에서 35도의 온도에서 저절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비누가 만들어져요. 이틀이 지난 비누입니다. 겉은 굳었지만 중심부는 아직 건조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쓰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다음 바람이 부는 서늘한 곳에서 4주간 마저 건조 숙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4주의 기간을 건조를 시켜서 비누가 좀 더 순해진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4주간의 건조 숙성 기간 동안 비누의 염기성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염기성이 낮아야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피부에 순한 천연 비누. 세정력은 어떨까요? 팔에 색조 화장품을 바른 다음 천연 비누로 씻어봤는데요. 지우기 쉽지 않은 색조 화장품. 과연 비누 하나만으로 잘 지워질까요? 어머, 딱 지워졌어요. 저 항상 리무버로 지웠는데 왠지 비누로만 지워도 되겠어요. 가성소다, 오일, 물, 3가지를 섞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세정력이 좋은 비누가 되는 걸까요? 기름을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성 물질과 반응시키게 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화가 되는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산은 기름과 친한 친유성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글리세롤은 물과 또 잘 섞이는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비눗물에 녹은 친유성기는 기름때에 부착이 되고 때를 둘러싼 다음 물에 씻겨 나가면서 때가 제거됩니다. 천연 비누에는 피부에 자극적인 인공 계면 활성제나 향료,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장점이 많은 천연 화장품.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네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되게 기존 제품보다도 훨씬 그 효능이 좋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계속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만 제가 지금 화장품만 만들고 있지만 꾸준히 배워서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싶다는 그런 동기가 생겼어요. 착한 성분에
재료 비용까지 저렴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피부 건강을 위해 순한 화장품을 찾고 있었다면 내 손으로 직접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여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 실천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도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함께 언급됐는데 그만큼 기후변화 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리고 폐막을 했습니다. 우선 P4G 녹색 정상회의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P4G 정상회의는 출범을 주도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18년 10월에 제1차 회의가 열렸고요. 당시 회의를 통해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네. 2차 회의가 이제 바로 올해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약 50개국 정상급, 고위급 인사 그리고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런 국제사회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 정상회의라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적 기후환경 정상회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 분야 정상회의였다 보니까 더 의미가 컸는데요. 이번 P4G 정상회의의 성과에는 바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일단 서울 선언문은 이제 이번에 참가했던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실천을 담은 문서로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담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네. 코로나19 역시 녹색 회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녹색 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 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 NDC라고 그러죠. 달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 서울 선언문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38개 참가국, 또 세계 경제 포럼,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등 9개 국제기구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그 국제사회의 합의가 담겼는데 이번에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문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P4G 우리나라에서 열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그런 세계적인 기후환경 정상회의 아닙니까? 예.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서울 선언문에 나온 내용은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했던 기후정상회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P4G 개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제 실제로 전부인데요. 네. 국제사회에서 본다면 한국의 언급은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7위에다가 총 발전량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40% 정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10년 전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도 이 P4G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번에 맞는 이 현재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를 맞았고 또 최근에는 비와 우박, 또 돌풍도 잦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꽤 자주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보건생을 꽤 오래 왔는데
야, 정말 이런 날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상기후의 연속이었죠. 맞아요.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 아주 찬 공기가 정체를 하면서 중부지방으로 역대 가장 긴 54일의 장마가 있었고요. 강수량 역대 기록을 갱신한 곳도 굉장히 많았죠. 예.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더위는 심하지 않았지만 태풍이 4개가 연이어 올라오면서 정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는 날씨 변동은 일정한 어떻게 보면 정상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앞으로 날씨가 비정상성으로 변해간다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도 1월 전반부까지는 20년 만에 추위였다가 1월 후반부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 달간 기온 차이가 가장 컸던 달이기도 했고요. 네. 3월은 역대 가장 따뜻한 달이었고 고온 현상은 4월까지 지속된 다음에 5월에는 기온 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낮 기온이 3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다가 15도 내외로 뚝 떨어지는 이런 날씨가 반복해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상층 브로킹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하면서 북쪽 기압골이 빈번하게 통과해 나가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그런 이상기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작년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올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올여름 날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동안 기상청은 출입 기자들에게 매년 5월에 여름철 기상 전망을 이제 공식 브리핑해 왔죠. 그러면서 장마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제고 장마철 강수량 얼마 정도가 되고 여름철 폭염이 어느 해와 비슷한가까지 아주 상세한 브리핑을 했는데 예. 올해는 그냥 자료,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또 이마저 상당히 부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은 작년 폭염과 장마 예보가 너무 틀린 바람에 올해는 아예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상청이라고 하면 틀리더라도 상세한 예측을 해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기상청이 매달마다 발표하는 3개월 기상 전망으로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은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 40%, 낮을 확률이 20%를 예측을 했습니다. 평년 기온은 6월이 21.1도에서 21.7도, 7월은 24도에서 25.2도로 예측을 했고요. 8월은 평년 기온이 24.6도에서 25.6도인데 이거보다 높을 확률이 50%였고 예.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은 각각 30과 20%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상청은 6월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7월 역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지만 비가 내리거나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분포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8월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열대야가 발생할 때가 있고 맑은 날씨에는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예상으로 본다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2018년 더위보다는 기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날씨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사실 너무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올해 장마 전망 어떻습니까? 기상청이 일단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강수량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일단 그림을 보면 월별 강수량은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 40%,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6월에는 좀 많은 비가 내리고 7, 8월은 평년 정도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예. 자, 최근 우리나라 장마 기간의 강수량을 보면 사실은 작년이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평년보다 계속 한 6년 동안은 작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 장마와 여름 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다소 많을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기상청은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8월에 하나에서 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죠. 네. 올해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 현상을 예측할 때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나요? 상당히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네. 장기 예측을 할 때는. 다만 이제 많은 자료를 놓고 보면 어떤 자료는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는 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오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따라서 결국 좀 많은 자료를 놓고 최종 결정을 예보관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기상청 3개월 전망 해설서를 보면 올여름을 예측할 때 참고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네. 가장 먼저 동태평양 해수 온도로 구분하는 엘니뇨, 라니냐 분석인데요. 2020년 8월부터 시작됐던 라니냐는 봄철 동안 약화되면서 5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번 여름철 동안에는 중립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봄철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또 북태평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또 지구온난화 경향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여름 전망에 사용하는 지난 겨울철부터 3월까지 티벳 지역의 적은 눈덮임은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이 되지만 4월 들어서 티벳 동부 지역으로 평년보다 눈덮임이 증가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기온 전망에서 평년과 비슷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 기상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지역의 날씨가 그 지역에만 영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북극의 날씨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극권의 바렌츠 카라의 빙하 같은 경우 예년보다 적게 녹았어요.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녹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덜 녹았습니다. 이런 게 올 여름 날씨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제 신기후 평년값을 적용을 해보면 6월에서 7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그 이후 중각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음의 북극 신동이 지속되거나 만일에 바이카로 몽골 지역이나 동시베리아 부근으로 기압능이 발달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작년처럼 찬 공기가 남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압능 형성 및 블로킹 발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예. 이 기압계 상태가 작년 여로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형태인데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또한 스포 컴퓨터에 의한 기후 예측 모델 결과가 전 세계 11개 나라의 그 역학 모델 갖고 판단을 하는데 대개 이 11개 나라의 역학 모델은 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경향으로 나타났고 강수량은 6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 7월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 8월엔 평년과 비슷한 확률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모델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기상청은 최종 판단을 위해서 9개 전문가 회의를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장기예보 전문가 회의 결과 올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쪽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초이름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 회의에서도 의견을 취합했는데 국내 전문가들도 6월과 7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으로 8월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으로 예측을 했고요. 강수량은 6월에서 8월 모두 평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여름 날씨는 한국, 중국, 일본 국내외 전문가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내놨군요. 자,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공통 숙제인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오고 있는 게 뭐야? 왜 빨리 안 와? 빨리 오세요. 이장 7시인데. 아침부터 국내 분들이 SOS를 쳤는지 오늘 해달라는 사람이 10집이 돼가지고 10집이 돼가지고 여기 방풍망 문이 잘 안 닫히고 그래서 지붕이 좀 차요, 물이 차서. 싱크대 분위기 떨어지고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오, 아주 잘 부시네, 얘가.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은데요? 내 눈에만 미인이지 뭐. 내 눈에만 미인이고 내 사람이야. 내 미인입니다. 그녀는. 증평에서의 둘째 날 역대급 수선 의뢰가 쏟아졌네요.
보초 듀오 실력이 소문이 나서 그런지 갈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